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메타마인드 지도자 필기 시험 두 번째 과목 기억학습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인 기억력 스포츠에서는 기억력 스포츠에 대한 설명과 역사 그리고 각 세부 종목들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 두 번째 과목인 기억학습론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학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메타인지 뿐만 아니라 기억법, 학습법, 아니면 기억술의 역사까지 두루두루 다양한 내용이 다양한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21번 문제부터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의 뇌과학적 원리로 가장 정확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뉴런과 시냅스의 마찰로 인해 전기적 자극이 일어난다. 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킵해두고 2번 해마에서 중요한 정보는 단기 기억으로, 덜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남긴다. 아니죠. 단기 기억은 덜 중요한 정보, 장기 기억은 중요한 정보로 남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새로운 정보가 대뇌피질 속 뉴런과 시냅스의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기억된다. 자, 3번이 가장 기억의 뇌과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좌뇌는 언어 정보, 우뇌는 시각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이것도 현대 뇌과학에서는 논란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맞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기억의 뇌과학적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진 내용일 수 있죠. 그다음 5번 반복 학습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뉴런과 시냅스의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호르몬 분비, 전기적 자극,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두뇌에서 신경 회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전기적 자극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억이 아닌 두루두루 두뇌 활동에 관련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2번 다음 중 학습과 기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해마. 네, 맞죠? 단기 기억으로 남길지, 단기 기억으로 그냥 버릴지, 혹은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대뇌 피질 속에 저장할지 결정하는 부위가 바로 해마입니다. 그 다음 편도체. 자, 편도체가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 지금 우리는 직접 관여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편도체는 기억의 직접적인 관여보다도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잘 기억나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변연계 속의 해마라든지 그런 것들, 편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기억과 관련된 부위가 여기 변연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파페츠 회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두뇌의 여러 기관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파페츠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대뇌피질, 우리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대뇌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쉽게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자, 볼게요. 자, 먼저, 자, 시각 정보, 공간 정보, 정서 정보, 편도체, 공감각 정보, 얘네들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장기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런 정보들을 잘 기억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언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기억법을 활용해서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거치죠. 자, 그 다음 24번. 다음 보기 중 숫자 의미 변환의 예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숫자를 변환할 때 의미를 이용해서 변환한 게 몇 개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419라는 숫자를 419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419 혁명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 변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570 570을 발음을 살짝 변형시켜서 오지명으로 바꾼 거, 이거는 발음 변환에 해당하고요. 디귿 967 숫자를 발음을 이용해서 근육질이라는 다른 단어로 발음 변환해 준 겁니다. 비슷한 다른 발음의 단어. 리을 38이라는 숫자를 보고 휴전선을 떠올린 거죠. 38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의 의미를 이용해서 변환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기견은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개. 정답 2번이 되겠죠. 제2회 지도자 시험 기출문제를 이제 또 내게 될 텐데, 그걸 낼 때는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419를 혁명이라고 하고, 38을 보고서 38선이라기보다는 휴전선이라고 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조금 발음 변환과 의미 변환을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25번 다음 중 발음 변환의 4가지 기법이 아닌 것은, 자, 발음 변환의 4가지 기법엔 무엇이 있었죠? 발음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분할, 그리고 두 번째 변형,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 속하지 않는 것 하나를 고르면 결국에는 4번 연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가하는 것은 없던 글자나 소리를 첨가해 주는 것이고, 분할하는 것은 너무 길 때, 그걸 한 번에 발음 변환하기 어려울 때 그 몇 글자 단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변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음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살짝 발음을 바꿔서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 변형. 그리고 탈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소리나 글자, 한 글자 정도를 탈락시키는 거. 탈락을 사용할 때는 좀 덜 중요한 글자나 아니면은 뭔가 반복되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기억 전략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같이 볼게요. 장면 결합법, 이미지화, 영상화, 스토리 기억법, 교육전. 자, 여기 있는 이렇게는 다 뭐예요? 이미지 혹은 장면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만, 이 스토리 기억법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언어 정보, 텍스트로서 스토리 이야기를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27번 기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기본적인 기억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이해와 기억의 뇌과학적 원리는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장기 기억 능력은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이 결국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작업 기억 능력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장기 기억 능력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마는 시각 정보와 공간 정보를 잘 기억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기억력이 당연히 다르고요. 자, 넘어갈게요. 28번 다음 중 기억술의 역사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 사람은, 자, 먼저 1번 피터 오브 라벤나 같은 경우, 이 사람은 근세 시대죠. 근세 시대 이탈리아의 법학자입니다. 그런데 대중을 위한 최초의 기억술 교과서를 쓴 인물이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기억술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세 시대까지만 해도, 고대, 중세, 근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기억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거의 접할 수 없던 고위 상위층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이 피터 오브 라벤나가 대중들을 위한 그런 기억법 교과서를 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2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기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기억수를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번 줄리어드 3세는 제가 지어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마테오 리치는 그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학자였는데 신학자로 직업을 바꾸고 중국에 넘어가서 기억수를 중국에다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인물은 이 마테오 리치 전세대 인물인데 똑같이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 당시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성경을 외우는데 이런 기억법을 적용시킨, 접목시킨, 체계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역사와 관련된 인물. 자, 29번 볼게요. 논리적 기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논리적 기억이에요. 흔히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 방법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첫째가 논리적 기억 전략,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식적 기억인데요. 논리적 기억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혹은 비슷한 개념끼리 통합하고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도식적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이나 이미지로 혹은 어떤 특정한 기억법을 활용해서 특정 패턴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이해에 중점을 두지만 지식의 구조화는 잘 되지 않는 기억 전략이다. 이게 틀린 말이네요. 자, 지식의 구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겁니다. 논리적 기억 전략이나 도시적 기억 전략이나 지식의 구조화가 잘 되는 그런 기억 전략입니다. 자, 2번 왜라는 질문을 통해 원인과 근거를 찾고 인과관계를 이어줘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져 정리하거나 비교하는 기법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 이게 뭐냐면 동질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인과적 연결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4번 글의 독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 기억 전략을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감탄공부법의 핵심은 인과적 연결이다. 그렇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감탄공부법. 자, 여기까지.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식적 기억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을 자, 모두 고르시오예요. 아까 도시적 기억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1번 기억의 궁전 기억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여러 기억법을 다 아우르는 용어가 도식적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식적 기억 전략에는 회독 전략이 포함된다. 자,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킵해두고. 자, 3번 인출학습의 중요한 방법이다. 자, 이것도 아니죠. 인출학습의 방법에는 완전재생과 단서재생, 그리고 필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생각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건 틀린 말이고 4번 형식과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창의성과 거리가 멀은 게 아니죠. 오히려 창의성과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야만 이미지화를 잘 할 수 있겠죠. 5번 변환은 영상과 구체화의 과정이며 의미, 형태, 발음 변환이 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1번과 5번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적 기억 전략에는 회독 전략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회독 전략과 도시적 기억 전략은 아예 그냥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1번 변환 및 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변환과 결합 모두 언어적, 시각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변화는 무의미한 정보나 추상적인 정보를 익숙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는 과정이다. 네, 맞죠? 무의미한 정보나 추상적인 정보를 익숙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변환에서 언어적 변환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숫자 7, 8을 칠판이란 단어로 변환하는 것, 이게 언어적 변환이고, 그리고 그 언어적으로 변환한 칠판이라는 단어를 칠판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 시각적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단어들, 아까 언어적으로 변환한 단어들을 하나의 뭐랄까 스토리, 하나의 언어적인 스토리, 이야기로 묶어주는 것이 언어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이미지로서 영상,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것이 시각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결합의 연결고리는 행동, 상황, 연쇄 등이 있다. 자, 아니죠. 결합의 연결고리 대표적인 3개, 행동 맞고요, 상황 맞고요, 연쇄가 아니라 인과입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 연쇄라는 것은 결합의 연결 방식이에요. 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4번. 그래서 정답은 3번. 결합은 여러 정보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는 과정.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미지는 변환 없이 바로 결합할 수 있죠. 왜냐? 구체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사과 이미지와 피아노가 있다면 그 자체로 바로 결합을 지을 수 있겠죠? 굳이 변환이 필요 없죠. 어차피 그 자체로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32번. 자, 같이 볼게요. 1번. 미리 만들어 놓은 기억의 궁전에 저장할 때는 저장소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변환 결합을 거쳐 장면을 만들어 넣어야만 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사실 기억의 궁전이란 거 방법을 처음 배울 때는 항상 먼저 변환하고 그것을 이미지를 결합하고 그런 다음에 기억의 궁전을 떠올려서 거기에 저장하는 식으로 배워요. 그러나 실력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대가 돼요. 기억 저장소를 먼저 배경으로 띄워놓고 머릿속에서 배경으로 띄워놓고 그 앞에서 변환과 결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번. 저장할 때는 해당 포인트에 무조건 영향을 줘야 한다. 예,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꼭 영향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영향을 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포인트 앞에 이미지를 배치만 해둬도 충분합니다. 다음 3번. 미리 만들어 놓았는지에 따라 고정 기반과 직석 기반으로 나뉜다. 이게 정답이네요. 고정 기반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 반대로 직석에서 만드는 것. 그래서 직석 기반이 되는 거죠. 4번. 종류는 사진, 그림, 장소, 기반 총 3가지이다. 아니죠. 자, 사진, 그림, 장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체도 있죠. 신체 혹은 사물 기반의 저장소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 5번. 위치감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것이라면 포인트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것도 위치감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실에 뭐 비슷한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도 비슷한 화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네 둘을 포인트로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히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비슷한 것이더라도 충분히 포인트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다음 복습 방법 중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 볼게요. 1번. 방금 공부한 것을 바로바로 복습하거나 1시간 이내에 복습한다. 이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킵해두고, 이전에 공부한 것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누적해서 복습한다. 이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공부량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킵해두고, 그 다음에 복습 주기 간격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회독 전략을 적절히 세워 공부한다. 이게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라 정해진 복습 주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복습한다. 아니죠. 왜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마다 기억하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절한 복습 주기를 찾아줘야겠죠. 자, 학습 내용이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하여 보고 읽는다.
네, 물론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인출학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인출학습 할 때는 방금 본 내용을 아예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킵해두고. 2번, 인출학습의 종류에는 완전재생과 단서재생이 있습니다. 자, 인출재생 후 확인, 채점, 평가, 분석, 보완,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출학습 후 보완, 교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재입력 학습 및 재인출 학습을 거쳐야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죠. 네. 우리가 보완,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발전이 없겠죠. 5번. 셀프 테스트, 남에게 설명하기, 백지에 써보기 등은 대표적인 인출 방법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출학습을 할 때는 방금 본 내용을 아예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출학습의 방법 중 완전재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학습할 때는 단서재생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죠. 단서재생이란 것은 방금 본 내용을 아예 안 보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을 보고서 그 나머지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것이 단서재생.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인출학습할 때는. 자, 35번. S4C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S4C 시스템에 대해서 대부분 그 지도자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물론 메타마인드 사이트에서 관련 강의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S4C 시스템은 도식적 기억 전략에 해당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지화된, 그렇게 변환된 것을 어떤 식으로 그걸 분류하고 인식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결합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적 기억 전략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2번. 변환과 결합 과정 사이에 분류 인식 과정을 거치며 모든 정보를 생물, 무생물, 공간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생물, 무생물, 공간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인식 과정이 변환과 결합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3번. 결합 연결고리의 종류는 일반 도식적 기억 전략과 동일합니다. 네, 일반적인 결합 연결고리가 3개 있어요. 먼저 행동, 상황, 인과. 네, 아까도 나왔죠. 다음 4번 보면 S4C 저장 시스템은 학습 내용의 제목을 이미지화하여 저장소로 활용하는 게 아니죠. 네, 학습 내용의 제목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S4C 저장 시스템은 학습 내용 그 자체를 저장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스토리가 안에 영상과 장면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자, 36번. 이번엔 S4C 결합 시스템. 옳은 거죠. 자, 먼저 이미지의 특성이 뚜렷한 경우 패턴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의 특성이 뚜렷한 경우 그 이미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결합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패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2번. 연속 패턴은 4개 이미지를 초과하여 결합하기에 부적합하다. 아니죠. 연속 패턴이 생긴 이유가 4개 이상의 이미지를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음 3번.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에 연달아 영향을 주는 것을 계속적 결합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첫 번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에도 영향을 주고 세 번째에도 이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계속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4번. 수동적 결합은 처음 이미지가 오른쪽에 두 번째 결합 이미지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이미지는 항상 왼쪽에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항상 오른쪽에 있겠죠. 그랬을 때 수동적 결합이라 하면 일반적인 우리 능동적 결합은 왼쪽에서 오른쪽,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수동적 결합은 반대예요. 이렇게 수동적 결합은 두 번째 이미지가 반대로 첫 번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5번. 첫 번째 생물이 나오는 경우 주로 행동을 통한 능동적 결합을 합니다. 생물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S4C 결합 대상 중 행동을 연결고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행동을 연결고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생물이에요. 자, 보게 되면 여기 기억이죠. 그냥 여기다 기억, 생물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38번. 아테네 시민 2만 명의 얼굴과 이름을 전부 외운 고대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가 이름 테미스토클레스가 되겠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어떻게 외울까요? 이렇게 외우세요. 아테네 시민 2만 명이 둘러싼 운동장에서 테니스 치는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테니스를 치면서 아테네 시민 2만 명의 얼굴을 외우는 거예요. 동시에 테니스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테미스토 클래스에서 토는 토요일에 테니스를 쳤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부여를 해줘도 되겠고요. 39번. 객관식 시험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적절한 학습 전략 계획을 서술하시오. 자,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에 그 내용에 대한 단서가 다 주어집니다. 그 보기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 자체에 어떤 내용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출학습보다는 입력학습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학습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키워드나 문장을 꼭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 시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객관식 시험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나 문장 표현 등을 꼭 외우는 게 아니라 단서 재생,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를 오히려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암기보다는. 그래서 적절한 학습 전략은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키워드, 기출문제의 키워드 및 문장 표현을 기본서와 함께 집중적으로 학습. 그러니까 얘네들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이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키워드나 문장 표현들이 기본서에 어떠한 내용들과 매칭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 재생 위주의 인출학습 및 복습 실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써있지 않지만 입력학습과 인출학습이 있을 때 객관식 시험은 입력학습의 비중을 높이고 인출학습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고, 반대로 주관식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입력학습 비중보다는 인출학습 비중을 더 높이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자, 40번.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메타인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메타라는 것은 한 차원 위, 그리고 인지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사고하는 것,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차원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메타인지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가 셀프 모니터링, 그리고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면 준비, 실행, 조정. 준비는 계획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 자, 결국 메타 한 차원 위에 상위의 인지, 생각이다. 어떤 생각, 행위, 상황,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정확히 알고 모르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 방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어 나온 것이 메타마인드라는 개념입니다. 메타마인드라는 건 뭘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메타마인드 단순히 우리가 메타인지 아까 봤죠?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메타인지적 사고의 습관화로 인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메타인지적인 사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통틀어서 메타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필수 요소, 메타마인드의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인지적 사고의 습관화, 이렇게 키워드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타마인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인 기억학습론의 총 20문제에 대해서 기출 해설 특강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저희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